자, 9번 판례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9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를 했습니다. 여기 세무쳐 볼게요. 자,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 발생했을 때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이제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은 빨간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를 했어요. 정차를 했다. 근데 뒤쫓아오던 이 을이라는 차량이 정차도 했어요. 전차를 했는데 이 을이 바짝 붙여서 된 거예요. 즉 갑의 차량과 을의 차량의 간격이 너무 짧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자가 너무 가까이 붙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당신의 운전 실력이 좋아서 가까이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그러다가 뒷차가 어떤 사고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그쵸? 이 사건이 그랬던 거예요. 자, 갑차랑 을차랑 이 신호등을 보았고, 그래서 갑차도 정지를 했고 을차도 정지를 했는데 갑차와 을차와의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미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뒤쫓아오던 병이 이 신호가 바뀐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병이 을차를 충돌한 거야. 그 충돌을 해버리니까 그 충격으로 을도 갑을 충격했겠죠. 만약 을이 갑차와의 간격을 널찍히 확보했었더라면 설령 병이 을을 충돌했었다 할지라도 그 간격 때문에 을은 갑을 충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충돌했을 때, 물론 이 부분은 과실이죠. 과실이지만 병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을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의 차량이 손괴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이 책임져야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는 게 제일 좋죠.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느냐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 앞차입니다. 뒷차가 아니고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19조는 앞차와의 사고 방지에 있지 뒷차로 인해서 앞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따라서 결국 이 갑의 상해 결과는, 갑이 지금 차량의 맨 앞차죠? 앞차로 충돌해서 갑도 좀 다쳤나 봐요. 그랬을 때 이 상해 결과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책임이 아니다. 의책임이 아니고 오로지 너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시 와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을이죠. 이미 정차했다.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갑의 차량이죠. 충격하여 사고 발생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을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했다는 위법이 있었다는 손치더라도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쵸?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는 좌회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좌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근데 이 잘못보다는 더 큰 잘못이 있어. 그게 뭐냐면 후방에서 쫓아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거지. 그쵸?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앞차는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해 올 것을 도저히 예견하지 못하죠. 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후속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을 가로질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한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비록 내가 잘못한 바는 있긴 하지만 사고 난 것은 네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입니다. 도로. 물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빨간 선이 그어져 있고요. 자, A라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좌회전하면 안 돼요. 좌회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쭉 앞으로 가서 여기 이제 좌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쭉 가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귀찮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앞에 전방에 경찰이 있나 없나, 뭐 신호등이 있나 없나, 카메라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고 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뒤따르던 B라는 차량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B라는 차량이. 근데 이 A는 직진할 줄 알았지 이렇게 좌회전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울 쪽보다는 제가 보기엔 시골 쪽이 더 많죠. 시골 쪽에 더 많을 것 같아. 거기는 뭐 카메라도 별로 없고 갑자기 뭐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왼쪽 오른쪽 막 다니니까요.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고 납니다. 사고 났다 하더라도 이 판결 유지대로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A도 잘못이긴 이지만 뒤따라도 오는 차량이 자기 앞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갈 것까지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B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뭐 실제로는요. 뭐 보험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쪽 가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 교재 기본서에서는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가보죠. 완전한 제동 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화물을 적재한 채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도로에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 경사진 도로입니다. 이렇게. 여기 트럭이 있습니다. 화물 트럭. 화물 트럭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놨다. 해도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제동장치를 해놔야지. 아니 그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놨다라고 했을 때 그 벽돌 한 장 양쪽에 2장 갖다 놨을 텐데 이 벽돌 한두 장 갖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벽돌 높이라는 게 뭐 몇 메타 높이도 아니고 그쵸? 기껏해야 몇 센치 높이인데 차량이 심히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재된 무게가 얼마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후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때 3륜차 지나가던 사람이 이 3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발로 찹니다. 아, 이건 바퀴가 4개짜리가 아니고 바퀴 3개짜리네요. 바퀴 3개짜리는 아주 옛날에만 있었는데 우리 저 베트남 가면 그런 거 있죠. 베트남 가면 바퀴 3개짜리 그런 겁니다. 옛날에도 그게 있었어. 우리나라 한때는. 자, 이 바퀴 3개짜리인데 이 지나가던 사람이 한쪽 바퀴를 발로 찹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후진합니다. 해서 사고 났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잘못은 물론 한쪽 바퀴를 친 사람도 잘못이긴 해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더 결정적인 것이죠. 완전하게 제동장치를 했었더라면 한쪽 바퀴를 차든 두쪽 바퀴를 차든 바퀴가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있긴 있지만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잘못도 있긴 있어. 근데 네 잘못이 더 크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내가 바짝 된 잘못도 있긴 있어. 근데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가 유사하다. 유사하다. 내 잘못보다는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한쪽은 밑줄 그으시고 너 잘못, 내 잘못, 너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12, 13, 14는 묶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왜 묶느냐면 뒤에 과실범 할 때 배웁니다. 신뢰의 원칙. 이렇게 필기하시고 신뢰의 원칙이 뭔지는 과실범 할 때 그때 배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녹색 등화 세무쳐보세요. 여기도 녹색 등화 세무쳐보시고, 여기는 고속도로 세무쳐보시고, 이걸 신뢰했다는 거야. 그렇죠? 자, 녹색 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직진합니다. 그러면 이 직진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이 신호등을 신뢰해서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설령 이 직진하는 차량이 과속 밑줄, 좀 빠르게 달렸다는 거죠.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으로 달렸다 하는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갑자기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던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신뢰 원칙이 적용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도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직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진할 때 과속으로 가도 됩니다. 물론 과속으로 가면 딱진 끊겠죠? 그렇죠? 딱진 끊겠지만 이걸 신뢰하고 갔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가 좌회전을 감행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B라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좌회전을 이렇게 해오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좌회전을 할 당시에는 자신의 신호등은 빨간색이 있을 거 아니면 적색 아닙니까? 적색이란 말이죠. 그럼 좌회전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서 이렇게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나는 신호등을 믿고 신뢰를 내고서 내 갈 길을 간 것뿐이다. 내 갈 길을 좀 더 빨리 간 것뿐이다. 는 거죠. 나는 딱지만 끊겠지만 너는 좌회전했을 때 넌 더 큰 벌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 원칙을 적용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도 보시면 녹색등이죠. 아자형 삼거리입니다. 아자형 삼거리. 노트 있을까요? 노트 있네요.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 아자죠. 아자형이잖아요. 아자형. 이렇게 아자형이잖아요. 자, 여기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을이라는 차량이. 그쵸? 여기 갑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갑이라는 차량이 직진하는 데 있어서 파란불 들어왔어. 파란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과속으로. 방금 봤지? 아자형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빨간불일 텐데도 불구하고 감행하잖아요. 이렇게 좌회전을. 아까 그 사례랑 똑같네.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갈 길을 간 것뿐이다. 좀 더 빨리. 내 잘못보다는 네 잘못이 크다. 나는 이 신호등을 신뢰했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신뢰했다면 갑자기 이 사람이 좌회전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을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을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과속 나와 있죠. 자, 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죠. 이걸 신뢰하는 거죠. 고속도로는 차량만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마찬가지죠. 이때 이 차량의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 할지라도 설령 빠르게 달렸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폭발 원인이 일정한 용기 안에 물과 카바이트가 접촉되어 가스가 발생하도록 조작된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접촉돼야 됩니다. 뭐와 뭐가 부딪혀야지 지금 가스가 나오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대 행위를 했죠. 접촉시킨 게 아니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킨 상태에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하등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건 접촉이 되어야
가스가 나오는 것인데 이건 접촉이 아닌 분리시켰기 때문에 가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16번이 탄광격대 사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탄광격대인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자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면허가 없는 자는 열쇠를 못 갖나요? 열쇠는 갖출 수 있잖아요. 열쇠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면허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 자기 애들한테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면허가 없는 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탄광덕대가 있어요. 탄광덕대. 뭐 탄광촌에서 쓰는 뭐 전문 용어 같은데 이 탄광격대인 피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면허증이 없는 갑에게 화약류 취급 면허 없습니다. 자, 열쇠를 맡겼다. 그쵸? 열쇠를 맡겼다. 자, 왜?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이 갑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냐면 아궁이가 있었나봐. 아궁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약 탄광할 때는 화약으로 터뜨려서 그 굴을 파잖아요. 그래서 이 면허증이 없는 자가 화약을 이 아궁이에다가 옮겼습니다. 화약을 옮겼다고. 설마 이 검열 나올 텐데 검열반이 아궁이까지는 검열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화약을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수십 박스를 갖다 옮겨놨을 거예요. 그러면 옮겨놨으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 그 직장 동료들한테. 근데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직원이기보다는 탄광에서 일하는 아저씨겠죠. 그 아저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기다 불을 지핍니다. 아궁이니까. 불을 지펴. 불을 지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약이 터지는 거지. 이렇게. 화약이 터지는 거지. 터져서 이 사람들이 사상을 당합니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화약을 이 아궁이에다 옮긴 이 갑은 당연히 책임지죠. 책임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야. 탄광격대가 이 면허증이 없는 갑에게 열쇠를 맡긴 행위. 열쇠를 왜 맡겼냐는 거지. 맡기지 말았어야 함에도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저쪽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수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열쇠는 누구나 다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쇠를 보관할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아궁이에다가 화약을 옮겨서 누군가가 불을 지펴서 사고가 날 것인가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냐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이 직원들이 사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만이 책임지고 탄광격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검열에 대비해서 아궁이에 감췄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불을 지피다가 사상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 누굽니까? 탄광격대죠. 탄광격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왜?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도 수영장 있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엎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아이에게 무슨 신체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엎어져 있었던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엎어져 있었던지 뭐 사유는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뒤늦게 발견합니다.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해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기보다는 옆에 누군가가 소리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안전요원이 와서 발견했다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겠죠. 자, 뒤늦게 병원에 옮겼는데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전요원 측, 이 수영장 측에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책임을 지려면 이 관리주의 의무 위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든 계약관계니까요. 그런 책임이 입증되어야 이 수영장 측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이 아이가 물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었던 이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했다면 함부로 섣불리 수영장 측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함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 요지입니다. 별표되어 있는 것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갑은 부동산 대지에 관련된 전매 사실을 숨기고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체결했었는데 그럼 체결했으면 이게 사기죄가 될 거냐라는 얘기인데, 사기죄가 되려면 체결했고 명의 이전이 안 되면 사기죠. 먹튀를 하면 사기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등 영향이 없었다는 거지. 즉 속인 바는 있긴 있지만 계약 체결했고 명의 이전 다 해줬다는 거야. 그게 명의 이전 해줬다는 부분이 그 이행에 있어서 하등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속였다고 해서 전부 다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라 먹튀를 해버리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먹튀를 해버리면 돈 받고 등기 안 넘겨주고 튀면 사기가 되는 거지만,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말은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탈락되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자,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 하면 당연히 형사책임 받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설명의무 위반이라든지 승낙 과정에 있어서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자, 중요한 것은 2번하고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했다. 문진이 뭐예요? 물어보잖아. 병원에 어떻게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이 피해자가 답변하겠죠. 답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봉침 맞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봉침. 근데 이 사람이 봉침을 여러 번 맞았어. 다른 병원에서도 맞은 적이 있고, 봉침을 맞은 적도 있었는데 하등 반응이, 이상 반응이 없었어. 자기한테 봉침이 신체상으로 맞는가 봐. 안 맞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환자에게 있어서 봉침이 자기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봉침을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다는 거지. 그래서 괜히 돈 더 들여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 뭐 공짜로 해줍니까? 돈 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맞다, 내 체질에 맞다, 그러니까 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봉침이나 빨리 맞게 해달라, 이렇게 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의사가 신뢰한 겁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내가 이런 답변도 문진에서 이런 답변을 안 들은 게 아니야. 다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믿은 거죠, 의사가. 그래서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봉침을 놨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어? 쇼크 반응. 쇼크 반응을 나타내고 결국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 피해자가 이 한의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쵸?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의사가 문진했다는 거죠? 다 물어봤다는 거지? 알레르기 반응 검사, 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 체질에 맞다, 그거 굳이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다 서로 그 말은 맞습니다. 맞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면, 설령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아니한 의사 측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거 안 물어봤고, 그렇죠? 바로 그냥 생략한 상태에서 봉침 났다면 당연히 인과관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다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짜증냅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인과관계 없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답변 듣고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 설명 없이 했다는 거죠. 그 병원도 한두 번 다니면 그래요. 병원 한두 번 다니면 의사 다 알잖아, 그치? 다 알고 환자 다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설명 없이 그냥 봉침 넣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상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인과관계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답변을 들었다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듣고 했다. 답변을 듣고 생략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분리 색깔칠 하시고, 열쇠 색깔칠 하시고, 사망 원인을 밝혀지지 아니한
아니했 상태 색깔 칠하시고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등기 넘겨주는 데 있어서 하등 영향이 없었다면 색깔 칠하시고 됐습니다.